저리 가! 왜 또 나타난 거야? 당신은 죽었잖아! 엄숙해야 할 제삿날 밤은 지옥처럼 뒤집혀 버렸습니다. 멀쩡하던 시어머니가 허공을 붙잡으며 광기 어린 비명을 터뜨렸지요. 붉은 옷을 입은 전처 귀신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며 몸부림쳤습니다. 대청에 모인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정신을 잃은 그녀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집안의 비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해가 저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던 충청도의 한 고을 끝자락. 밤이면 기와 위로 달빛만 내려앉는 으리으리한 저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불을 쓸어 담아 거상이 되었다는 박대행수의 집이었지요. 허나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댁의 시집만 가면 살아서 나오질 못한데 그 집에는 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저 댁의 시집을 가면 1년 안에 송장이 되어 나온다는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박대행수의 맏아들 기주에게 들어온 며느리들은 매번 그리 되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석 달 만에 미쳐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는 겨우 넉 달을 견디다가 귀신에 홀렸다며 밤마다 비명을 지르다 쫓겨났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아예 보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기만 하더니 그대로 정신이 나가버렸지요. 그런 집에 이번에 넷째 며느리로 들어온 이가 바로 서해였습니다. 서해는 한때 고을 관아에서 의원으로 이름났던 이 진사의 외동딸이었지요. 그러나 이 진사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어졌고 빚쟁이들이 문전에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서해는 아버지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박대행수 댁에 팔려가듯 시집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례를 치르는 날, 서해는 붉은 족두리를 쓰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해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또렷하고 침착했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저 아가씨도 결국 미쳐서 나오겠지. 불쌍하게도 빚 때문에 저런 귀신굴로 들어가다니. 서해는 입술을 꾹 깨물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서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웅장한 기와집과 널찍한 마당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은 잘 가꾸어져 있었고 하인들도 제법 많이 보였지요. 그러나 묘하게도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기운이 더 짙게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혼례 절차를 마치고 신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서해는 비로소 지아비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주는 25 나이에 그럭저럭 반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안색이 몹시 창백했고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빠 보였지요. 부인, 이리 앉으시오. 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방 안은 온통 붉은 비단으로 꾸며져 있었고 구석에는 향로가 놓여 있었지요. 향로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꽃향기 같기도 하고 약재 냄새 같기도 했으나 그보다는 무언가 들척지근하고 무거운 냄새였지요. 마치 오래된 꽃이 썩어가는 듯한 달콤하면서도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서해는 슬쩍 눈살을 찌푸렸으나 아무 말 없이 지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주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더니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지요. 부인. 먼저 잠을 청하시는 게 좋겠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장 위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기와를 긁는 듯한 날카롭고 기이한 소리였지요. 서해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점점 더 크고 거칠어졌습니다. 저기 보이지 않소. 기주가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방 구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붉은 눈을 한 귀신이 저기 있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비명에 가까웠지요. 기주는 이내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서해는 재빨리 촛불을 들고 기주가 가리키는 방 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벽과 바닥뿐이었지요. 서해는 다시 기주를 돌아보았습니다. 기주는 눈을 부릅뜨고 허공을 응시하며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눈이 날 보고 있어. 어머니를 죽인 게 나라고. 날 데려가려고. 서해는 천천히 기주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을 눈앞에 가까이 가져가도 눈동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지요. 눈동자는 풀려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귀신에 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의 딸로 자라며 익히 보아온 꼴이었지요. 바로 도끼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해는 재빨리 향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향로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냄새는 점점 더 진하게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서해는 소매로 코를 막고 향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향로 안을 들여다보니 제 속에 뭔가 검붉은 가루가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해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그 가루를 집어 코끝에 가져갔지요. 순간 머릿속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 냄새는 분명 아버지의 의서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미광버섯. 서해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미광버섯은 깊은 산속 음지에서만 자라는 독버섯으로 말렸어. 태우면 환각을 일으키는 연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버섯이었지요. 소량을 들이마시면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기고 많이 들이마시면 환각과 발작을 일으키며 장기간 맡으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된다고 아버지가 경고했던 바로 그 독이었습니다. 서해는 천천히 기주를 돌아보았습니다. 기주는 여전히 방바닥에 쓰러져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그의 손은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서해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들이 모두 미쳤다는 소문. 그것은 귀신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이 독을 피워 며느리들을 미치게 만든 것이다. 서해는 재빨리 향로를 들어 창가로 가져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재를 창밖으로 털어내고는 문과 창호지를 활짝 열어 젖혔지요. 차가운 밤바람이 신방 안으로 거세게 밀려들어왔고 방 안을 감돌던 검붉은 연기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위에서 들리던 긁는 소리도 이내 멈췄습니다. 서해는 다시 기주에게 돌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주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지요.
서방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귀신이 아니라 누군가 서방님을 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주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지요. 서해는 조용히 기주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분노가 깃들어 있었지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가? 그리고 왜 지아비를 이렇게 만든 것인가? 서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해는 일찍 일어나 어젯밤 창밖으로 털어낸 재를 찾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재 속에는 여전히 타다 남은 붉은 잔해가 섞여 있었지요. 서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천조각에 싸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 일찍 일어나 무엇을 하고 있소? 서해가 돌아보니 박대행수의 후처인 장씨가 서 있었습니다. 장씨는 40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해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첫날 밤은 편히 보냈소. 장씨의 물음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해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예, 어머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장씨는 잠시 서해를 빤히 쳐다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섬뜩했지요. 서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의 비밀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서해는 품속의 천조각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붉은 잔해가 이 집안의 진실을 밝혀줄 열쇠가 되리라 믿으며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마다 피어오르던 그 달콤한 죽음의 향기, 그 근원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지아비,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푸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서해는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서해는 기주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상을 물린 뒤 서해는 신방문을 굳게 닫고 기주를 마주 앉혔지요. 기주는 여전히 안색이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은 향을 피우지 마십시오. 서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주는 고개를 들어 서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부인은 어찌 그리 말하시오? 기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향을 피우지 않으면 귀신이 나를 해칠 것이오. 서해는 천천히 품속에서 천조각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주워둔 검붉은 가루와 부스러기가 들어 있었지요. 서방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향이 아닙니다. 자미광버섯이라 하여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독입니다. 기주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부스러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독이라니. 그럼 내가 본 것들은 헛것을 보신 것입니다. 서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보신 붉은 눈 귀신도 천장에서 들리던 소리도 모두 이 도끼 탓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서방님을 미치게 만들려 한 것입니다. 기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몸이 크게 떨렸지요. 그럼 나는 미친 것이 아니었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합니다. 서해는 기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제가 서방님을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그 독을 맞지 않으시도록. 그날 밤 서해는 잠들지 않고 방 안을 지켰습니다. 촛불을 켜두고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지요. 한밤중이 되자 예상했던 대로 천장 위에서 다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주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으나 서해가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서해가 속삭였습니다. 저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내는 소리입니다. 서해는 촛불을 들고 천장을 향해 비춰보았습니다. 천장 틈 사이로 희미하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누군가 지붕 위에서 긴 막대기 같은 것으로 기와를 긁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것이. 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것이 서방님을 괴롭혀온 귀신의 정체입니다. 서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밤마다 저 소리를 내어 서방님을 더욱 두렵게 만든 것이지요. 서해는 기주를 방문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마당에 개똥이라 불리는 하인이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 자가 공범이로군요. 서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붕 위에서 소리를 내는 자와 짝을 이루어 서방님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지요. 도대체 누가 왜 나를? 그것은 이제부터 알아내야 할 일입니다. 서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오나 지금 당장은 저들을 속여야 합니다. 서방님, 저들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서해는 기주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뭔가를 일러주었습니다. 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란 말이다. 기주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붉은 눈이 또 보인다. 서해도 함께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방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서방님. 천장 위에 긁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지붕 위에서 사람이 내려가는 기척이 들렸지요. 서해는 문구멍으로 다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인 개똥이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만나 무언가 속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둘 다 안채 쪽으로 사라졌지요. 잘하셨습니다. 서해가 기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저들은 오늘 밤도 계획대로 되었다고 믿을 것입니다. 기주는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해가 말했습니다. 하오나 제 생각으로는 서방님을 미치게 만들어 이 집안에서 내쫓으려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왜? 기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것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서해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서방님께서는 저를 믿으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만 행동하십시오. 다음 날부터 서해는 낮 동안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새댁처럼 행동하며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며 식구들의 행동을 관찰했지요. 박대행수는 이미 연로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사랑채에서 보냈고 집안 살림은 후처인 장씨가 모두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장 씨에게는 전처 소생인 기주와는 달리 친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박응서라는 자였는데 과거 공부는 하지 않고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며 지내는 한량이었지요. 서해는 응서가 장 씨와 자주 밀담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서해는 기주를 방에 두고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엌 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서해는 소리 없이 부엌 뒤편으로 다가가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마님, 이번 달 보름이면 전처 마님 제삿날 아니겠습니까? 개똥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지. 장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기회다. 가문의 대소사에 친척들까지 모두 모이는 날인데 제사를 지내는 중에 저놈이 또 발작을 일으킨다면 대행수 어른께서도 체면상 더는 참지 못하실 게다. 그럼 이번에는 연기를 더 진하게 올리겠습니다. 개똥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장 씨의 목소리에는 냉혹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이의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이 내 아들 응서에게 돌아갈 것 아니냐. 서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후처 장 씨가 모든 일의 배후였던 것입니다. 친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전처 소생인 기주를 미치광이로 만들려 했던 것이지요. 하오나 마님, 이번 세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똥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 며칠 새벽마다 신방이 조용했습니다. 첫날 밤 이후로 도련님의 발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뭐라고? 장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댁이 자꾸 이것저것 살피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장 씨가 혀를 찼습니다. 의원 딸이라고 했지. 그래서 뭔가 눈치를 챈 모양이로구나. 하지만 상관없다. 제삿날에는 아이의 숨이 끊어질 만큼의 독을 쓸 것이다. 저놈이 제사상 앞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면 뭘 안다 해도 소용없어. 미친놈의 부인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개똥이가 대답했습니다. 서해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주는 불안한 얼굴로 서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부인 어디를? 기주가 묻자 서해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서방님 제삿날이 언제입니까? 서해가 물었습니다. 보름날이요. 어머님의 기일이라. 기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결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서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부인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기주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저들이 판 함정에 저들 스스로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서해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서방님, 제 말대로만 하시오. 그날 밤부터 서해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순종적인 며느리처럼 행동하며 장 씨의 눈을 피하고 밤에는 기주와 함께 계획을 짰지요. 기주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서해의 단호한 태도에 점점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제삿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 서해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각에 서해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지요. 손에는 물을 적신 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소리 없이 안채로 향했습니다. 장 씨의 침소 문 앞에 당도했을 때 서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지요. 서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장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해는 천천히 방 안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작은 괴짝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요. 서해는 머리에서 가느다란 은비녀를 뽑아 자물쇠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어릴 적 친정곳 가는 낡은 자물쇠를 열어본 경험이 있었기에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따라 천천히 비녀를 움직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괴짝 안에는 여러 약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해의 눈길을 끈 것은 작은 도자기 병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검붉은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바로 자미광 버섯을 말려 가루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해는 그 병을 품속에 넣고 대신 품에서 다른 작은 병을 꺼내 괴짝에 넣었습니다. 그 병 안에는 박하를 곱게 갈아 만든 가루가 들어 있었지요. 겉모습은 비슷했으나 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박하는 정신을 맑게 해주는 약재였으니까요. 서해는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다시 채우고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훔쳐온 돛가루 병을 천으로 꽁꽁 싸서 벽 틈에 숨겼지요. 이제 남은 일은 제삿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삿날 이틀 전 서해는 다시 한번 밤중에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훔쳐온 돛가루를 들고 안채로 향했지요. 장 씨의 방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겨울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지요. 서해는 화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에는 이미 숯이 담겨 있었고 그 위에 재가 살짝 덮여 있었지요. 서해는 조심스럽게 숯을 드러내고 화로 밑바닥 깊숙한 곳에 돛가루를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숯을 제자리에 놓고 재를 덮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삿날 밤 날씨가 쌀쌀해져서 장 씨가 화로에 불을 지핀다면 숯이 타오르면서 밑바닥의 돛가루도 서서히 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한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오를 것이지요. 모든 준비를 마친 서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주는 잠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끝났습니까? 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합니다. 서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삿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서방님께서는 그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향로에 불을 붙이는 척 하시되 제가 바꿔치기에 둔 박하 향만 태우시면 됩니다. 그럼 어머님께서는 기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실 것입니다. 서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방님을 미치게 만들려 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기주는 서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감사가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부인,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로 미쳐버렸을 것이오. 서해는 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서해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단 이틀만 지나면 이 집안의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제삿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요. 집안 식구들은 모두 분주하게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장 씨가 하인들을 다그치며 제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박대행수가 제수를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주의 어머니의 기일이었기에 친척 어른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지요. 서해는 조용히 부엌을 드나들며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처럼 행동했으나 눈빛만은 예리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요. 장 씨는 가끔씩 서해를 흘끔 쳐다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사랑채 대청에 상을 놓고 촛불을 켜고 향로를 준비했지요. 서해는 슬쩍 향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에는 새로 준비한 향재가 담겨 있었는데 서해가 몰래 바꿔치기해 둔 박하 가루였습니다. 검붉은 돛가루는 이미 장 씨의 방화로 깊숙이 숨겨져 있었지요.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 되자 식구들이 모두 대청에 모였습니다. 박대행수가 상석에 앉았고 그 옆에 장 씨가 앉았습니다. 기주는 장 씨의 건너편에 앉았고 서해는 기주의 뒤편에 물러나 있었지요. 장 씨의 친아들 응서도 건들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박대행수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주가 향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박하 향이 피어오르며 방 안에 맑고 시원한 냄새가 퍼졌지요. 장 씨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낀 듯했지요. 하지만 이미 제사가 시작되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주는 또렷한 목소리로 축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안정되어 있었고 얼굴빛도 평소보다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박하 향 때문에 정신이 더욱 또렷해진 것이지요. 장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주가 발작을 일으킬 것이라 기대했던 그녀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충문 낭독이 끝나고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대행수가 먼저 절을 올렸고 이어서 기주가 절을 올렸습니다. 장 씨와 응서도 억지로 절을 올렸지요. 서해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장 씨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대청에 모인 친척들까지 숨을 죽이며 제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갈 무렵 장 씨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숨소리가 가빠졌지요.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괴로워하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서해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아, 아니다. 장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서. 아버님, 마님께서 몸이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서해가 박대행수에게 말했습니다. 박대행수는 장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방으로 들어가 쉬도록 하게. 장 씨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잠시 방에 들어 쉬었다 오겠소. 장 씨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서해는 슬쩍 기주에게 눈빛을 보냈고 기주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곧 장 씨가 자기 방에 들어가면 화로에 불을 지필 것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으니까요. 잠시 후 안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카롭고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지요. 모두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박대행수가 소리쳤습니다. 안채에서 들려온 것 같습니다. 응서가 외쳤습니다. 서해가 재빨리 앞장서서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기주와 박대행수, 응서도 뒤따라왔지요. 하인들도 소란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장 씨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장 씨의 비명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서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장 씨가 방 한가운데서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란 말이다. 장 씨가 외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죽었잖아. 방 안에는 화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숯이 타오르면서 밑바닥에 깔린 돛가루가 서서히 타기 시작한 것이지요. 바로 서해가 이틀 전 몰래 숨겨둔 자미광버섯 가루였습니다. 그 연기는 들쩍지근하고 달콤하면서도 불쾌한 냄새를 풍기며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서해가 외쳤으나 장 씨는 듣지 못했습니다. 장 씨는 눈을 부릅뜨고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전처마님이 날 보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박대행수와 기주, 응서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장 씨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님, 정신 차리시오. 응서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계속해서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허나 달리 길이 없었소. 장 씨가 외쳤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없애야 했소.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장 씨를 바라보았지요. 기주를 미치게 만들어야 했소. 장 씨가 계속 외쳤습니다. 독을 피워서, 밤마다 독을 피워서 미치게 만들어 쫓아내야 했소. 그래야 재산이 내 아들에게 오니까. 뭐라고? 박대행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 씨는 온몸을 떨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전처마님,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난 내 아들을 위해서 돌이킬 수 없었소. 기주는 내가 죽일 것이오. 반드시 죽일 것이오.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이냐? 박대행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해는 재빨리 화로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문과 창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지요. 장 씨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계속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로 가서 개똥이를 끌고 오너라. 서해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잠시 망설이자 박대행수가 소리쳤습니다. 못 들었느냐? 어서 가서 개똥이를 데려오라. 하인들이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개똥이가 끌려왔지요. 그는 이미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개똥아, 내가 한 짓을 모두 불어라. 서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개똥이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마님의 시키심을 받들어 밤마다 지붕 위에 올라가 대나무로 기와를 긁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신방에 독향을 피웠습니다. 무어라. 박대행수가 녹이 띤 얼굴로 개똥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서해는 품속에서 1000조각을 꺼내 박대행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님께서 서방님께 피웠던 독입니다. 자미광버섯이라 하여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독버섯입니다. 박대행수는 떨리는 손으로 1000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담긴 검붉은 가루를 보자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지요. 장씨. 박대행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대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었구나. 장 씨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전처마님,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끌어내라. 박대행수가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라. 응서도 함께. 아버지, 응서가 외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 어미가 한 짓을 내가 모를 리 없다. 박대행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자는 당장 이 집을 떠나라. 빈손으로. 하인들이 장씨와 응서를 끌어냈습니다. 장씨는 여전히 정신이 나간 채 중얼거리고 있었고, 응서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지요. 개똥이도 관아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계속 용서를 빌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사랑채에는 박대행수와 기주, 서해만 남았습니다. 박대행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기주를 바라보았지요. 기주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줄. 기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소자도 귀신에 홀린 줄만 알았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박대행수는 서해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파멸했을 것이오. 서해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소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박대행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이 집안의 은인이오. 앞으로 이 집의 안살림은 모두 그대가 맡도록 하시오. 서해는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기주는 서해의 손을 꽉 잡았지요.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인. 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은 제 생명의 은인이요. 평생을 다 바쳐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 같소. 서해는 기주의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희는 이제 부부가 아닙니까? 부부는 한 몸이니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은 구름 사이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서해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안을 괴롭혀온 독의 향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맑고 깨끗한 공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기주는 서해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부인, 이제야 비로소 살 것 같소. 기주가 말했습니다. 서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박대행수 댁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천장을 긁는 소리도 달콤한 죽음의 향기도 없었지요. 다만 맑은 달빛과 시원한 바람만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해를 칭송했고 박대행수 댁의 불길한 소문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훗날 서해와 기주는 금슬이 좋기로 소문났고 여러 자녀를 두어 집안을 번창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해는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로 고을의 여인들을 도우며 덕을 쌓았다고 하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초야 야담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